안녕하세요. 분수도 모르고 남의 희생으로 얻은 이득을 마치 자신의 복인 마냥 누리려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엄벌을 받게 한 40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을 힘으로 바꾸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그들에게 응징을 가했는데요. 저를 귀인으로 받들진 못할 망정, 이용만 한 그들에게 제가 흘린 눈물의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결국 쪽박을 차게 만들고 피눈물 흘리게 했거든요. 그 치열했던 과정과 통쾌한 결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을 결심할 당시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론 이미 자신의 부모님께서 아들들 결혼하면 살 집을 마련해 두셨다고 했고요. 남자친구의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게 집과 직장 문제였거든요. 저희는 그 두 가지가 모두 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완전히 호구였어요. 실상은 완전히 달랐죠. 집이 있다고 했지만 그 집은 시부모님이 매달 받은 세로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건 시부모님들의 노후였던 거더라고요.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미심쩍은 게 많아요. 저희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과에서 제일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제일 공부를 잘하는 과수석이었죠. 서로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염두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살기도 바빴거든요. 부모님 두 분이 다 농사를 지으셨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대학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입학금은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이후로는 알아서 하라는 말에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대학 4년 내내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요.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며 지냈죠. 이렇게 사니까 저절로 생활력도 강해지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러는 와중에 무슨 제가 연애까지 하겠어요. 연애는 절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은근히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은영아, 나 시험 범위 좀 알려줄 수 있어? 공부도 알려주면 더 좋고 학기 중에 너무 놀았더니 아는 게 없어서 방해가 된다면 안 도와줘도 되고. 그래? 그럼 나 매일 아침 9시부터 도서관에 있거든? 공부할 거면 너도 나와. 오면 공부 알려줄게. 그렇게 그 인간이 저에게 들러붙어서 공부를 알려달라면서 접근을 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동기니까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르쳐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적당히 선을 그으며 거리를 뒀죠. 그런데 그 인간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수줍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니 제 마음을 갖기 위해 엄청 공을 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솔직히 그 사람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살짝 우쭐해졌어요. 얼마 못 가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졸업 후에도 잘 사귀었는데요. 제가 먼저 졸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취직을 했어요. 저는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취직만 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취직을 해서도 돈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도 있고 회사를 다니니까 거지같이 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옷도 사고 구두도 사야 했고요. 점심은 꼭 같이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점심값도 많이 나갔어요. 또한 부모님께 용돈도 붙여드리고 월세 내면 정말 남는 게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특기를 펼쳤어요. 제가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없으면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안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재택근무도 했고요. 주식 투자로도 재미를 좀 봐서 5년 안에 학자금 다 갚았고 1억까지 모아서 월세방을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오로지 제 노력만으로 원하는 걸 이뤄냈다는 성취감이 컸어요. 그때는 뭐든지 이런 마음가짐이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한편 제가 대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공부에 전념하라고 용돈을 주셨지만 직장인과 연애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빠듯해도 데이트할 돈은 있어서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다 냈어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제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좀 과했던 게 옷, 가방, 전자기기까지 남자친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부담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고 돈도 많이 써서 어떡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공무원 되면 우리 예쁜 여자친구한테 다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하는 사이에 뭐가 미안해.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 그니까 마음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셔. 내년에는 꼭 붙어야 해. 알았지?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약 5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끝에 합격했어요. 이제야 우리도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붙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혼자가 된 어머님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결혼한 큰 아들네로 들어가 살게 되셨는데요. 집 한 돈을 큰아들한테 줬고 사업을 하고 있던 터라 그 돈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 덕분인지 남자친구의 형은 승승장구하며 점점 더 성장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큰일을 다 치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저희도 어느덧 30대가 되었고 결혼할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제 막 직업을 갖게 된 상황이라 결혼 준비를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집 문제나 예식 비용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살아계셨을 때 우리 부모님이 예전부터 아들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집을 사놓으셨어.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다른 재산은 다 정리했는데 놔주려고 사놓은 그 집은 그대로 두셨다더라. 어머, 정말? 그 집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된대? 야, 너무 잘됐다. 그럼 거기에 살던 사람들 바로 빼줄 수 있는 거래? 물론이지. 계약도 때마침 거의 끝나간대. 우리 형도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해주셨거든. 집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집을 마련하는 게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던데 다행히 시부모님 덕분에 이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 같았죠. 마침 제가 모아둔 돈도 꽤 되잖아요. 그 돈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좋은 것들로 혼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결혼식은 남들 하는 만큼 치렀고요.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거라고 믿었어요. 다들 결혼하면 힘든 일이 많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준비도 없이 찾아온 아기였지만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역을 잘 보니까 남편이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을 100만 원씩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기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자기야, 어머님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드리고 있더라? 이거 너무 많아. 앞으로 우리 애도 태어나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 부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집 줬잖아. 그거 원래 엄마 노후 자금이었대. 거기서 월세만 80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100 드리는 거야. 그 정도는 드려야지.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말을 했다고 해도 우리 형편의 시어머니 용돈을 100이나 드리는 게 그게 말이 돼?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봐. 100이면 당신 월급의 반이야, 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언제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어?
할 거면 똑같이 하든가. 그거야 우리 엄마가 집을 해줬으니까 용돈 해주는 거지. 아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난 죽어도 100은 드려야겠으니까 더는 토달지 마.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시어머니한테만 매달 100만 원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저희한테 주신 집이 사실은 시어머니 노후 자금이라서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는데요. 그럼 이건 사기 아닌가요? 남편이라 어디 고소도 못하겠고 정말 말도 안 통해서 답답했어요. 아무튼 저는 더 이상 그 돈을 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도 남편과 계속 싸우기만 했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시어머니께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용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머님은 다짜고짜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얘, 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집 줬으면 성이라도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 꼴랑 100 주면서 엄청 아까워한다. 너 같은 며느리 볼 줄 알았으면 집 같은 거 해주지 말 걸 그랬어. 아이고, 이 못된 년아. 어머님, 저는 좋게 말했는데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이 월급이 200이에요. 거기에서 100을 어머님 드리면 100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희 생각 좀 해주셔야죠. 너도 벌잖니. 너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벌잖아. 둘이 벌어서 사는데 뭔 돈이 없다고 난리야. 그럼 저 믿고 용돈 100 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 돈으로 효도받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100 드릴게요. 어머님 아들이 버는 돈으로는 모두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나가는 줄로 알고 계셔요. 힘들게 번 돈 자기는 못 쓰고 다 퍼주게 생겼네요. 솔직히 그때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 한 번 줬으면 땡이지. 뒷거리 게 뭘 아까워해. 내가 엄마 모시고 사는데 용돈이 부족했어? 왜 동생한테까지 용돈을 받아? 사람 웃어 보이게. 받을 거면 조금만 받아. 재수씨, 30 어때요? 괜찮을까요? 예, 30을 누구 코에 붙여? 50은 받아야지. 쟤네도 부모 봉양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열심히 벌지. 안 그러면 금방 나자빠져. 어머님 용돈 안 드린다고 해서 저희 쉽게 일 그만둘 생각은 없고요. 50만 원은 형님이 어머님 보살펴 드리니까 성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드릴게요. 아주버님이 중재에 나서 주신 덕분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용돈을 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나서야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댁의 실체, 그리고 남편의 태도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일이 끝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도 아주버님은 저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셨어요. 남편과는 다르게 현실 감각도 있고 말도 잘 통하는 편이었죠. 또 저희한테도 항상 잘해 주셨고요. 아주버님은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도 외제차이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형님이 드는 가방을 보면 죄다 명품이라서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았는데 아주버님이 냉장고를 선물해 주셨죠. 당시 고가의 최신형 모델이었는데 선뜻 사주시는 걸 보고 정말 여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출산했을 때였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아주버님이 그걸 대신 내주셨지 뭐예요. 저 그때 정말 감동받았잖아요. 덕분에 좋은 시설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가족 중에서 아주버님이 저렇게 우직하고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니 그래도 가정이 평화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항상 이런 감동의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죠? 네, 단골 손님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너는 시댁 잘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아라.
다른 며느리들 봐라. 누가 시아주버님한테 이렇게 챙김을 받냐? 내가 우리 큰아들을 잘 키워서 그래. 장남이 잘 돼야 너네도 잘 되는 법이다. 그니까 앞으로 나나 우리 큰아들네한테 넙죽 엎드려서 잘해라. 틈틈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오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어머님 말씀처럼 어느 집안의 아주버님이 재수 씨 조리원비 내주는 집안 없죠. 그건 아는데요. 감사한 마음은 저만의 방식대로 표현을 할 테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 들었고요. 정말 안 보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장남 하는데 그것도 정말 듣기 싫고요. 제가 언제 아주버님 무시한 적도 없고 아주버님 존경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저한테 자꾸 아주버님을 어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아주버님이 더 잘 돼서 어머님이 저런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됐으면 싶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는데 아주버님께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갑작스러운 부탁에 저희는 당황했지만 어쨌든 가족이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셨던 터라 흔쾌히 빌려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이 다시 연락이 왔고요. 이번엔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 돈만 있으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 사정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주버님을 믿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번만 잘 넘기면 일어날 수 있길 바라며 그렇게 총 4,000만 원을 아주버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주버님 사업은 망했고 폐업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집까지 팔았고요. 돈이 하도 없어서 아주버님 내외는 경기도 외곽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주버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재수 씨, 죄송하지만 어머님을 잠깐만 모셔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집이 너무 작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더 큰 집을 마련하면 바로 다시 모셔갈게요. 잠깐일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아주버님, 저희도 애가 있고 저도 회사 다니느라 정말 정신 없어요. 어머님까지 모시는 건 정말 불가능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모시고 있을게요. 얼른 큰 집 마련하셔야 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정말 너무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잠깐이라곤 하지만 이게 과연 몇 개월 안에 해결될 일일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생각해 보셨을지 그런 생각적인 여유가 없겠지 하면서 어머님을 모시지 말까도 생각해 봤지만 할머니가 어디 혼자 가서 살 돈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만 모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얘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하고 사냐? 우리 아들 비염 있는데 저 굴러다니는 먼지 봐라.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코를 훌쩍이지. 애 키우는 집이 이렇게 더러워서 살겠니? 어머님, 청소는 이 사람 담당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집안이 좀 더러우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육아 담당으로 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고 있어요. 노는 건 같이 하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 청소시켰니? 아니 한 가정의 가장한테 청소하라고 시켰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청소할 수 있겠니? 아유 너 진짜 너무한다. 어머님, 일은 저도 하고요. 저는 일도 하고 애 어린이집도 보내고 데리고 오고 장 봐서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해요. 그까짓 청소만 시켰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럼 여기 살면서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해야 했지만 그는 그럴 능력이 없었고요. 오히려 양쪽에서 치이는 바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쳤고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었기에 참고 살게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어머님과는 사소한 생활 방식부터 가치관까지 모든 게 충돌했고 결국 매일같이 다툼이 이어졌고 항상 해결이 안 되고 감정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어머님이 와 계신 지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싸우고 감정 소모가 너무 커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걸요. 돈은 제가 관리를 하는데요. 남편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돈을 2개월째 주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까먹었나 하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돈을 좀 불려보려고 하는 생각에 월급을 모두 주식에 넣었어. 근데 한 번에 쫙 빠져서 다 날렸어. 뭐라고? 월급을 다? 지금 보니까 저번 달에도 이번 달까지 2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잖아. 이번 달 월급은 어디로 갔는데? 미안해. 내가 실수한 거 만회해보려고 신용거래까지 했거든. 미주금이 있어야 해서 내가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도 받아서 주식에 넣었어. 근데 그것도 왕창 내려가서 다시 또 신용거래하고 또 해서 빚이 엄청 불어나게 된 거야. 바로 월급 들어오자마자 통장에서 빚이 나가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이 미친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데 돈도 없다니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을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빚이 몇 억이 되더라고요. 이 미친 인간이 정말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정말 현실이 버거웠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요? 저희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을 팔자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한 번에 빚을 갚았고요. 저희도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지켜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결혼을 하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찾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더 야근을 하면서 추가 수당을 챙겼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퇴근 후에는 블로그 글을 쓰면서 부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용돈벌이 정도였지만 점점 글을 많이 쓰고 광고 수익이 붙으면서 제법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뛰기 시작했죠.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며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일인데도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잠도 줄여가며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는 식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나 오늘도 야근하고 왔어. 퇴근하고 부업까지 했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까지 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나만큼 급하지가 않아? 뭘 그렇게까지 해. 빚은 빚이야. 언젠간 갚게 되어 있대.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이 정도 빚은 있다. 다들 언젠간 갚게 된다고 그러던데. 쉬엄쉬엄 갚으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무리를 해? 뭐라고? 당신이 신용거래까지 하면서 우리가 월세방에 살게 된 거잖아.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열심히 더 벌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이 벌어봤자지. 그리고 투잡하면 걸려서 잘려. 난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지가 않아. 사람마다 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저는 이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보겠다고 정말 미칠 정도로 애쓰고 있는데요. 일을 저지른 남편은 이렇게 천하태평이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사는 시어머니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느라 집이 엉망이지. 살림이 이게 뭐냐? 집에 어떻게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애 방 좀 봐라. 이렇게 널브러진 곳에서 애 키우고 싶냐? 제가 놀다 왔나요? 저 오늘도 야근하고 부업까지 하고 왔어요. 집에 있는 어머님이 하시든지 청소는 애 아빠 담당이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애 아빠는 바쁜 사람인데 뭘 시켜? 너는 어미잖아, 어미. 어미가 챙겨야지. 이걸 누가 챙겨? 여자가 돈 버는데 정신 팔리면 살림이 망가진다고. 이 일은 무슨 일? 애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바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 안 챙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돈이라도 벌어야 애도 제대로 키우죠. 네가 시집을 참 편하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뭐만 했다 하면 다 친남편 탓을 하니? 야, 너 참 편하게 산다. 나 때는 말이야. 밖에서도 일하고 집안 살림도 똑부러지게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집에 있는 소도 키웠어. 어디서 힘들다고 칭칭거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는 꼭 속 뒤집는 말만 골라서 하셨고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지만 매일 같이 듣다 보니 점점 지쳐갔고요. 이 집에서는 제가 뭘 해도 틀렸고 뭘 해도 욕을 먹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버텨낸 건 자식이 있어서예요. 제 자식은 아빠 엄마 그늘에서 키워야 하니까요. 제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우리 아이 웃는 얼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하루는 배달을 하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가 부러졌어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에 가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빠듯한 형편에 치과 치료까지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니까 그냥 참고 살기로 했고요. 회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밥도 못 먹었고요.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겼었어요. 조금만 더 모아서 치료하자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서울에 병원을 오셨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급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이빨이 없어? 부러졌어? 아니 그러면 새로 해넣어야지. 왜 이러고 있어 보기 흉하게. 아유,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졌는데 시간도 없고 좀 이따가 치료하려고 놔두고 있어.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괜찮아. 병원은 갔다 왔어? 치아는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해. 아니 여자가 이렇게 흉하게 하고 다니면 못 쓰지? 돈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아니야, 엄마.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병원 갈게. 갈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됐고 너 이거 받아. 당장 치료부터 받아. 나중에 더 심해지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어. 아유, 아니야,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이 돈은 엄마가 가지고 있어. 엄마도 빠듯한데 나 정말 괜찮아. 아이고 됐어. 엄마는 네가 괜찮다고 하면 그게 더 걱정돼. 그 돈으로 꼭 치료받아. 알겠지? 사정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가방에서 쌈짓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치료부터 받으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 순간 울컥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몸을 위해 돈을 써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도 시댁도 제 건강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요.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친정 엄마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살면서 결국 빚을 다 갚았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처음에는 남편 원망도 많이 했고요. 속으로 시어머니 욕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악에 받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빚이 깨끗이 정리됐더라고요. 그제야 숨을 좀 돌릴 수 있었고 많은 빚을 다 청산하고 나니깐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키웠어요. 30평대 아파트를 사자는 꿈이요.
더 이상 불안하게 월세 살면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남편 새끼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100만 원씩 어머님 용돈으로 드리더라고요. 정말 싸울 힘이 없어서 그건 냅뒀어요. 그런데 이 미친놈이 나머지 금액도 자신의 품위 유지비에 써야겠다며 앞으로 월급을 각자 관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월급은 제가 더 많고 남편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서 그때부터 전 딸과 같은 방을 쓰면서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마침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아파트 시세를 체크해 오던 터라 기회가 오면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눈여겨보던 아파트 단지에서 30평대의 급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꿈도 못 꿀 가격이었지만 1층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집값이 한두 푼이에요.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데 신중해야죠. 제가 좀 망설이자 부동산에서는 서두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애기 엄마.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물건이야. 1층이지만 다른 1층들에 비해서 좀 높게 지어졌고 끝동이라 사람들도 많이 안 다녀서 사생활 침해도 안 받아. 여기 원하는 집들 많어. 아, 그래도 전 재산이 들어가는데 좀 신중하려고요. 집 보고 결정해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고 계약금 넣겠다는 사람이 줄 섰어. 내가 애기 엄마 오래 봐서 하는 말이야. 지금 계약금 걸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결단을 내려.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덜컥 계약금까지 걸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인데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몽땅 털어 넣었고 계약금만 걸었지만 결국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고 벅찼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계약했다고 알렸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이가 좋던 나쁘던 같이 이사를 가야 하니까 이야기한 건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뻐하기는커녕 뭔가 말을 돌리는 듯 하더라고요. 야, 여보, 너무 좋고 집 계약한 거 잘했어. 근데 그 집 형한테 살라고 하면 안 돼? 형한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주버님한테 주자고? 왜? 왜 형한테 더 필요해? 더 필요해도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형이 더 큰 집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남인데 말이야. 아직도 좁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잖아. 그래, 그건 우리 아들이 맞는 말이다. 장남이 더 큰 집 살아야지. 네가 그걸 계약할 게 아니라 형한테 줘야 맞는 거다. 당장 바꾸렴. 아니요, 어머님, 그리고 여보. 무슨 말이야. 이 집은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계약한 거예요. 제가 산 집을 왜 아주버님한테 줘야 하죠? 형이 형이고 우리 많이 도와줬었잖아. 형이 잘 되면 우리도 덕 보고 좋지. 형한테 살라고 하자. 응? 나는 여기도 괜찮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진짜 내 가족 맞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싫다고 했고 그 둘은 아주버님한테 주자고 하니까 말이 안 통했고요. 저 집을 빼앗길 것 같은 안 좋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날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이야기해봤자 싸움만 커질 것 같았고 화만 나서 일단 대화를 종료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고 도대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미친놈이 벌레 많고 곰팡이 있는 월세방에서 평생 살아도 좋은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서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 했던 말이 진심이냐고, 도대체 왜 형한테 우리가 힘들게 장만한 집을 주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형이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 자기가 넓은 집 구하게 되면 엄마 다시 모셔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집 형 주면 엄마가 그 집으로 갈 거고. 나도 우리 가족끼리만 오순도순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도 편해지고 당신도 엄마랑 싸울 일 없으니까 집안이 조용해지잖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뭐? 그러니까 형한테 집을 주면 어머님이 거기로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몇 년을 고생해서 산 집을 넘기자고? 아니 생각해봐. 당신도 엄마랑 맨날 싸우니까 솔직히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형네도 편하고 다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집 주면 형이 가만히 있겠어?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겠지. 안 그래? 일석삼조라고 시야를 넓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곤했던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저 머저리 남편 새끼는 제가 자기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줄 알았나 봐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같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바보 같은 미친놈이 어쩜 저런 멍청한 생각을 방법이라고 말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의 바보 같은 논리의 정이 뚝뚝 떨어졌고요. 모든 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앞으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집을 아주버님한테 주라고 달달 볶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안 된다고 했어. 그 집 아주버님 주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 해? 내 집 뺏기고 계속 월세로 살아야 하냐고. 내 밥그릇 먼저 챙기는 거야. 에이, 당신은 돈 잘 모으잖아. 내가 그 모습에 반해서 사귀자고 한 건데. 당신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잘 모으니까 다시 모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 노력은 남의 얘기라는 거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싫어. 그 집 아주버님한테 안 줘. 그만 말해. 그 순간 남편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번에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피땀 흘려번 돈,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고요. 그저 언제든 계속해서 돈을 벌고 모으는 사람으로 여긴 거죠. 그때 제가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확신했어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이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이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건 결정했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당장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저는 저희 아이도 제가 키울 거라서 웬만한 집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고 계약한 집을 매매하는 데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아이와 함께 살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악당들은 정말 눈치도 빠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걸 눈치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컴퓨터를 켰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이혼 후 재산 분할 방법, 이혼 시 재산을 더 가져오는 법, 배우자의 명예 재산을 어떻게 분할받을 수 있는지 같은 걸 검색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검색한 시간이 대낮이었어요. 그 시간이면 남편은 출근 중인데 그렇다면 누가 이걸 검색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죠. 집에 혼자 남아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찾아본 거였어요. 아들 며느리 출근시켜놓고 어떻게 하면 며느리 돈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자신들의 재산은 어떻게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저쪽도 이미 이혼 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재산을 챙기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유, 애기 엄마. 방금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다녀가셨어. 근데 집 계약금 관련해서 물어보시던데 계약금은 얼마 걸었는지 뭐 총 매매가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또 내가 촉이 좋은 편이거든.
집안에 문제 있죠? 이 정도는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저희 어머니요? 네.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뭐 다 공개된 얘긴데. 저희 사실은 이혼 준비 중이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와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면 모른다고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부동산 사장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계약한 집까지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 집을 형한테 넘기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몰래 부동산까지 가서 계약 내역을 파악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 집을 절대로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털어 넣은 곳이었고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살 보금자리로 꿈꿨던 곳이잖아요. 제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저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아쉽지만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계약금은 100만 원만 걸어둔 상태였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차라리 그 돈을 포기하는 게 나았어요. 또 이용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부동산에 바로 연락해서 계약 취소를 진행했고요. 직원도 아쉬워했지만 포기를 하니 마음은 후련했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전화와서 그걸 왜 취소하냐고, 너가 진정한 우리 식구가 아니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면서 저를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하던지요. 듣기 싫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날 배려해주기는커녕 호구로만 보는데 이런 대접받고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집안 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너 없어도 우리 애 잘 키울 수 있고 어머님이 주는 스트레스도 그만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해. 뭐? 이혼? 아이고, 그래, 해, 이혼. 나야말로 정없고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해, 이혼. 재산 분할부터 얘기해. 어쨌든 반이야. 반 내놓고 가. 뭐라고? 지금 내가 벌어 내가 모은 재산의 반을 달라고? 아니, 염치라는 게 없지? 아무래도 합의 이혼은 안 되겠네. 나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으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날 바로 제 딸과 그 집에서 나와 더 깨끗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 뒤로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월세집도 뺐죠. 남편이 전화와서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집을 왜 빼? 이거 우리 집이잖아. 갑자기 계약 해지하면 어떡해? 우리 집? 뭔 소리야? 월세 보증금도 내 돈, 계약자도 나야. 내 돈으로 계약한 집이었고 필요 없으니까 방 빼겠다고 한 건데 당신이 뭔 상관인데? 내 맘대로 할 권리? 당연히 있어. 그래도 엄마랑 내가 살고 있었잖아. 그럼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과 당신 어머님이 얼마나 놀랍고 황당했을지는 내 알 바 아니야. 나한테 배려 없는 사람한테 왜 배려를 해줘야 해? 그만 징징대. 나 일해야 해서 바빠. 끊어. 황당하긴 했을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뺀다고 하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했거든요. 짐을 바로 빼줘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엄청 조급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남편 전화를 끊자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유, 애미야. 너 너무하다. 그래도 내가 아직은 네 시엠인데 갈 곳도 정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내쫓듯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아우, 제발 좀 봐줘라. 어머님, 왜 저한테 난리세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그 애한테 말해서 뭔 수를 써보라고 하세요? 공무원 됐다고 저보고 복받은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젠 그이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이 그 복 가져갔으니까 잘 굴려서 이용 한번 해보세요.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구해. 우리 당장 짐을 빼래. 보증금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보증금이라니요? 이제 곧 남남이 될 텐데 제가 왜 남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것도 제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한테요?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주버님네로 가면 되시겠네. 거기 갈 수 있으면 가보시던지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집안에 웃긴 사연이 있거든요. 저도 이혼을 준비하면서 형님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의 회사가 사실은 망한 게 아니었대요. 그때 회사가 어려웠던 건 맞고 저한테 빌려간 돈으로 급한 불을 끈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돈을 더 빌려서 위기를 잘 넘겼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굳이 경기 외곽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이사를 한 것도 봤었는데 그땐 진짜 힘드셨던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너무 싫었어. 애들 아빠 사업 위기 잘 넘겼는데 어머님이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나 때문에 애 아빠 사업이 안 좋아진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살면서 내가 한두 번 들었겠어?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어머님을 내치기 위해서 일부러 힘든 척 연기를 한 거야. 그러면 형님, 사업 망해서 폐업하고 집도 월세로 옮긴 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우리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있지. 내가 동서한테는 좀 미안해. 그래도 나 그때 너무 괴로워서 위험도 자주 왔고 신경성 두통도 심해서 정말 이혼 아니면 답이 없었어. 그래서 애들 아빠도 그런 쇼를 벌인 거고. 아휴, 자 이거 받아. 그때 우리한테 빌려준 돈에다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쳐서 넣었어. 잘 썼어. 늦게 줘서 미안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들던 장남이 결국 자기 와이프를 택했고 어머님을 떠넘기기 위해 이런 쇼를 벌인 게 정말 쇼킹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고 저희 집에 명절에 한 번씩 오셨는데요. 원래는 늘 잘 차려입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일부러 거지같이 입고 왔던 거예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요. 정말 재밌는 집안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과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께 비비러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요, 아주버님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막노동 한다고 연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엄마랑 동생 받아주지 않았대요. 문전박대 당한 거죠. 저는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려고요. 어차피 이제 남이니까요. 모르는 척 하는 게 형님과 아주버님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얼마나 고약한 시어머니였으면 아들까지 쳐냈겠어요. 그렇게 장남장남 했는데 정말 쌤통입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약 1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죠. 소송 결과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어요. 결국 남편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죠. 당연한 결과인데 전 남편은 처음에는 억울해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전화하고 한풀이 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 그렇게 재산 분할에 목맬 일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질렀대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전 남편은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댔고 그것도 단순한 투자 수준이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신용거래로 투자를 했었대요. 결과는 안 봐도 뻔했죠. 주식이 또 폭락했고 남편은 큰 빚을 떠안게 되고 좌절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의 실수로 교훈을 얻었으면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주식을 하려면 공부도 좀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정보를 들었다면서 무작정 올인을 하는데 정말 한심했어요. 얼마나 쪼들렸는지 저한테까지 새벽에 전화 와서 월급 이상으로 대출금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면서 자기 좀 보살펴 주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차단했죠.
그런 인간 손절한 게 뒤늦게라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난 후 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도 계속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눈여겨봤던 집도 있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싶었죠. 그러던 중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고 결국 그 집을 매매해 저희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자기 인생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희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더 많은 걸 요구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해요. 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했잖아요. 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인생을 지킬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니까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어요. 이제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내 인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자기 보기를 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사연 어땠어요? 정말 황당하죠? 저는 무슨 막장 드라마 한 편 찍은 기분이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열불나지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기억도 안 날 때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